안녕하십니까. AWS 스타트업 팀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 엄상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당한 세션은 10분 정도 해킹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 해킹입니다. 가장 흔한 해킹 피해 사례를 봤을 때 개인정보 해킹이 가장 흔한 그 피해 사례인데요. 최근에도 10억 명의 그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유출됐다는 그런 해킹 피해 사례가 불과 며칠 전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제3자에게 다시 파는 행위도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해킹 피해 사례 중에서 개인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의 평판 훼손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 기업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줬던 기업에 복수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를 고용하여 브루트포스 어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킹을 당한 기업은 30일 이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3자에게 자격증명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를 해킹한 다음에 이 개인정보를 불과 몇 원에 다시 제3자에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발생한 그 이름과 주민번호를 또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으로 또 다시 제3자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랜섬웨어 사례입니다. 해커는 시스템을 가로채고 네트워크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금전 지불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유명 연예인의 폰이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해킹한 것인데 이도 역시 직접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를 해킹한 것이 아닌 브루트포스 어택이나 피싱을 통해 획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산 탈취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기반의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돈을 가로채는 사이버 공격 중에 로우 앤 슬로우 방식이 급격히 늘어서 랜섬웨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로그인을 하면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소액만 갈취한다든지 이메일 계정에 계속 접속해 있어서 기프트 카드나 쿠폰을 가로챈다든지 적당히 긴 시간 동안 소액의 자산만을 탈취하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은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WS 계정을 탈취해서 다른 리전에 EC2를 띄워놓고 채굴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커들은 해킹을 하는지 그 공격 수법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브루트포스 어택입니다. 해커가 일일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는 것이 아닌 하나씩 대입해주는 자동화 툴이 있기 때문에 1초에 1000억 건의 체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5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릴 시 계정이 락이 된다거나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는 사이트는 금방 계정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조합을 할 때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는 거의 5,000조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싱 사이트입니다. 언뜻 봐서는 지금 네이버의 사이트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이스 피싱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할 때 문자 피싱을 할 때 네이버를 로그인 하게끔 유도해서 계정을 탈취하는 사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중에 구글링 몇 번만 하면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멀웨어를 활용한 좀비폰 피해 사례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은 해커들은 유저가 어떤 키를 쳤는지 혹은 어느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비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갈취는 너무나도 손쉽습니다.
제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스팸 문자를 받는데요. 이런 거를 잘못 클릭했다가는 그 좀비폰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스팸 문자가 왔을 때 본인과 상관없는 문자는 최대한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글 OTP도 탈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비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구글 OTP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보안과 규정 준수는 AWS와 고객의 공동 책임입니다. AWS의 책임은 클라우드의 보안, 그리고 고객의 책임은 클라우드 안에서의 보안입니다. AWS는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AWS의 책임은 물리적인 보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및 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고객이 책임져야 할 보안은 비밀번호 관리, 아니면 고객 데이터 관리, 그리고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고객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양분화해서 고객과 AWS는 공동으로 보안 규정 준수를 지켜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브루트포스 어택이나 아니면은 피싱 사이트, 그리고 멀웨어, 좀비폰을 활용해서 일단 계정을 알아낸 다음에 그 계정을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 30개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30개의 사이트를 다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할 수도 없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은 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이렇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완벽하게 보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철통 같은 물리적인 보안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물리적인 보안을 도둑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제 그냥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우선 더 탈취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안 방법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MFA 설정입니다. 그래서 구글 OTP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MFA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예방법에 해당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웨어를 통해서 좀비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예방 방법은 하드웨어 기반의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유비키가 있는데요. 이 유비키는 AWS 글로벌리 전사 지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유비키를 2초 정도 터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OTP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모델의 기본 전략은 누구도 근거 없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하지 말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MFA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비키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루트포스 어택과 피싱 사이트, 멀웨어, 좀비폰을 통해서 알아낸 로그인 정보 기반으로 크리덴셜 스토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유저당 평균 30여 개의 웹사이트를 가입하기 때문에 30여 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30여 개 중에서 한 곳을 접속하게 되면 그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또 범죄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5가지 사례 중에서 디지털 자산 탈취가 이제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를 가장 막으려면은 MFA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OTP보다 디바이스를 활용한 MFA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메일, 아이클라우드, 네이버는 필수적으로 MFA 설정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메일과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서비스는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여서 크리덴셜 스토핑을 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AWS 유저니까 반드시 AWS 콘솔은
뭐 영순위로 MFA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 디지털 범죄는 더 발생하고 있고 보안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은 지영님께서 MFA와 액세스 키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시작에 앞서 AWS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는 IAM 친해지기 영상 등을 통해서 꾸준히 IAM 관련 기능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계정 보안 강화에 필수적인 MFA 활성화 방안과 액세스 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MFA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FA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IAM 사용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생성하는데 등록 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루트 사용자를 가지게 됩니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 할 때에는 루트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와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루트 사용자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슈퍼유저이기 때문에 루트 사용자 로그인 정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계정에 대해 누군가 잘못 사용하더라도 권한을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IAM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션 참석 전에 AWS 관리 콘솔 로그인 시 루트 사용자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사용자별로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기존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변경하여 최소 인원, 예를 들면 시소나 CTO님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패스워드의 경우 패스워드의 복잡도에 따라 충분히 어려운 패스워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용자를 클릭,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권한을 추가하고 사용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서 AWS 계정에 접근이 필요한 직원별로 IAM 유저를 분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의 인증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속성 기반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식 기반은 흔히 얘기하는 로그인 시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유 기반의 인증은 은행권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OTP를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인증 확인 번호를 보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성 기반의 경우 생체 인식을 활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지문 인식이고 정맥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보안상 훌륭한 것은 속성 기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전한 인증 방식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AWS 어카운트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IAM 사용자를 이용해서 인증할 때에는 처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 요소로만 인증을 하게 됩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유 기반의 인증 요소 중에 하나인 OTP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WS의 사용자에 대해서 MFA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AWS의 사용자 종류에 따라서 설정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AWS의 루트 사용자의 경우 로그인한 후에 상단에 이메일을 클릭한 후 Security Credential 메뉴를 클릭합니다. Your Security Credential 페이지에서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클릭하면 Activate MFA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AWS의 사용자 만들기를 통해서 만든 사용자의 경우 IAM 메뉴에서 IAM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를 클릭한 후에 Security Credential 탭을 클릭합니다. Assigned MFA Device에서 Managed를 클릭합니다. AWS에서 루트 사용자나 IAM 사용자의 MFA 디바이스 관리는 이와 같이 동일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MFA 디바이스로 사용할 유형을 선택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가상 MFA 디바이스 설정 절차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MFA 구성을 위해서 모바일 앱 OTP 중 하나인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핸드폰에 미리 설치합니다. AWS의 루트 사용자나 IAM 사용자에서 MFA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MFA 디바이스 관리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MFA 디바이스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모바일 앱의 어센티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MFA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QR코드 표시를 클릭한 후에 휴대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카메라로 읽습니다. 어센티케이터에서 토큰을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창이 뜨면 예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OTP 번호를 MFA 코드 1에 등록합니다. 두 번째 번호가 나오면 MFA 코드 2에 등록하고 MFA 할당 버튼을 클릭하여 MFA 활성화를 완료합니다. IAM 유저 로그인 시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되지만 MFA가 활성화된 사용자의 경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멀티팩터 인증 창이 뜹니다. 모바일 앱에서 어센티케이터가 생성해준 OTP의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그러나 가상 OTP를 활용하는 경우에 로그인 시 모바일 앱에서 OTP의 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신 경우 유비키 등 OTP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설정하시는 경우에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데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 MFA 구성을 위해서 저는 모바일 앱 OTP 중 하나인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핸드폰에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먼저 루트 사용자에서 MFA 활성화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내 보안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멀티팩터 인증을 클릭하고 MFA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MFA 디바이스는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모바일 앱의 어센티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가상 MFA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QR코드 표시를 클릭한 후에 핸드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카메라로 읽습니다. 어센티케이터에서 토큰을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창이 뜨면 예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OTP 번호를 MFA 코드 1에 등록합니다. 두 번째 번호가 나오면 MFA 코드 2에 등록을 합니다. MFA 할당을 클릭한 후 MFA 활성화를 완료합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MFA 활성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FA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MFA 코드 입력창이 나옵니다. 모바일 앱에서 어센티케이터가 생성해준 OTP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사용자의 MFA 활성화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관리 콘솔에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IAM에서 사용자를 클릭하고 유저 1을 선택합니다. 보안 자격 증명 메뉴를 클릭하고 할당된 MFA 디바이스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 외에는 루트 유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MFA를 설정하면 됩니다. MFA 설정이 완료되면 로그아웃을 하고 기존 IAM 유저 로그인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MFA 코드 입력창이 나오면 모바일 앱에서 어센티케이터가 생성해준 OTP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루트 사용자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서 MFA 설정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액세스 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계정 접근 유형은 지금까지처럼 관리 콘솔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CLI나 SDK 등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가 발행이 됩니다. 루트 사용자의 경우에는 MFA 메뉴 하단에서 액세스 키를 클릭하면 발행된 액세스의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의 경우에도 MFA 메뉴 하단에 보면 발행된 액세스 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액세스 키를 활용하여 AWS의 어카운트 관련 작업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발행한 액세스 키는 터미널 창을 통해서 로그인하여 AWS의 어카운트 관련 작업을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예요. 이렇게 활용되는 액세스 키의 권한은 정답은 해당 키를 발행한 AWS의 사용자의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문제, AWS의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의 권한은 정답은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권한을 갖게 됩니다. 루트 사용자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키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코드에서는 해당 값들을 암호화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MFA 활성화된 사용자는 액세스 키의 사용 시 MFA를 입력하게 될까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MFA를 활성화하더라도 액세스 키로 터미널 로그인 시에는 MFA 디바이스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FA 키를 설정하더라도 액세스 키가 잘못 관리된다면 여전히 AWS 어카운트는 탈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경우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삭제합니다. 메뉴에서 딜리트 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디액티베이트를 클릭합니다. 디액티베이트 한 후에 관련하여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키는 입력창에 액세스 키 아이디를 입력하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완료합니다. AWS의 계정 탈취의 가장 흔한 사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레파지토리로 코드를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로컬 레파지토리 변경문을 커밋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에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가 포함된 채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기술 블로그에 크리덴셜이 포함된 코드를 샘플로 올리면서 중국의 인구 10억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소스 코드에 이런 코드가 포함되는 경우, 두 번째, 자바와 같이 form.xml 등 설정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GitHub의 액션의 경우 AWS의 리소스 접근을 위해서 액세스 키를 입력하였다면 GitHub 워크플로우 디렉토리의 설정 파일에 해당 키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액세스 키가 퍼블릭 레파지토리에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담장 밑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액세스 키를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IAM 액세스 키를 암호화합니다. 또한 설정 파일에서 직접 IAM 액세스 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GitHub의 액션에서 필요한 경우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액션 시크릿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AM 액세스 키는 관리자가 터미널 등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둘 간에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전용 IAM 유저를 프로그래밍 방식 전용으로 생성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최소 권한만 할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IAM 유저를 프로그램과 같이 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계정별로 IAM 액세스 키는 2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체 시기에 하나를 생성해서 교체하고 완료된 후 기존에 사용했던 키를 삭제하여 안전한 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90일에 한 번씩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AM 크리덴셜 리포트 메뉴에서 다운로드 리포트를 클릭하면 주기적으로 액세스 키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접속 시에도 MFA 기반의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AWS에서 MFA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접속을 허용하도록 권한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M 권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사용자 역할에 따라 최소 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 역할별 권한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AWS Managed Policy로 직무별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할별 권한을 확인하여 회사에 맞는 권한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그룹에 포함하여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져서 역할이 분할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권한은 그룹에서 제거하여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쉽게 IAM 계정 인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증보안 솔루션 제조사 에어큐브의 오병관입니다. 이어서 MFA 디바이스인 유비키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비키 제조사인 유비코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비코는 글로벌 인증보안 리더로 2007년 설립해서 W3C, 파이도 얼라이언스와 긴밀한 협력하에 AWS,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에 유비키를 공급하고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코 제품은 160개국 수천 개의 기업과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또한 유비키는 단일 장치에서 여러 인증 프로토콜을 결합하여 700개 이상의 주요 비즈니스 및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IAM 플랫폼 액세스, 컴퓨터 로그인, VPN, 암호 관리자, 권한 있는 액세스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유비코의 기술은 현재 내부 직원부터 계약업체, 파트너 및 최종 사용자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비코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보안과 편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유비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비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피싱 방어를 제공하면서 사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키입니다. 모바일 앱 그리고 모듈 내재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비키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 휴대성, 신뢰성,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보안적으로 피싱과 중간자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단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사생활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 이동 제한 영역에서도 휴대성이 뛰어나고 배터리가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AWS는 AWS SSO와 함께 유비키를 사용하여 신원 보호, 작업, 부하 관리가 향상되고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설정할 필요성이 단순화됩니다. 유비키를 이용한 증명서는 사용자 자격 증명과 관련되는 증거를 확립하여 세일즈포스, MS 오피스 365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및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확인하므로 각 앱에서 별도로 인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다중인증 방식을 추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중요한 회사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전 직원에게 유비키를 배포한 후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계정을 방어하고 IT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직원들은 유비키를 통한 인증이 SMS OTP 인증 대비 50% 이상 시간이 단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원 문의가 92% 감소하고 지원 비용이 연간 수천 시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실패는 제로로 추정되어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직원에게 유비키를 배포하고 간편한 인증, 강력한 보안 구현, 안정성을 쉽게 확보하였습니다. 유비키도 도입 전의 문제점으로는 하루에 여러 번 높은 보안의 시스템을 로그인하는 엔지니어 근무, 수많은 피싱 공격, 2차 인증 방식의 높은 비용과 인증 지연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유비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보안 강화 및 업무 효율 증가,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깃허브는 더 이상 깃 인증 암호를 허용하지 않고 유비키로 계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100만 개발자 커뮤니티에 유비키 인증을 공개하고 2021년 github.com에서 인증된 모든 git 작업에 대해
더 강력한 인증 자격 증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비키, 개발자용 SSH키, 오어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 1위 포털 회사 N사는 개발 서버 로그인 시에 유비키를 통해 2차 인증을 구현했으며 개발자 7천여 명이 유비키로 시스템 계정과 사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VPN 로그인, 기업, 공공,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인 시에 쉽고 빠르게 2차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은 내부 직원이 클라우드망의 업무 시스템 로그인 시 유비키를 이용한 2차 인증을 구현하면서 사용자 단의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회사 보안까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AWS 계정의 MFA 세팅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AM 계정 유비키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AWS 콘솔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 이후에 멀티팩터 인증 MFA 탭을 선택하신 후에 MFA 활성화 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MFA 디바이스 관리 창이 나오는데 U2F 보안키를 클릭하시고 화면과 같이 보안키 설정 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삽입된 유비키를 설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유비키 금속 부분을 터치하면 유비키 세팅이 완료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절차를 빠르게 시청하시겠습니다. IAM 계정 유비키 등록 방법이고요. 이어서 루트 계정 유비키 등록 방법이고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MFA 활성화 속도 비교 영상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화면은 구글 OTP 설정 방법이고요. 하단은 유비키 세팅 방법입니다. 구글 OTP 세팅 방법이 아무래도 유비키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시는 것을 표현해 봤고요. 구글 OTP는 모바일에서 6자리 OTP 키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기 시간이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거의 30초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은 MFA 로그인 속도 비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은 구글 OTP 로그인 방법이고요. 하단은 유비키 로그인 방법입니다. 사전에 세팅된 유비키를 활용해서 로그인하는 절차고요. 구글 OTP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모바일이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로그인하는 절차고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키를 이용한 AWS MFA 로그인 영상입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신 이후의 절차가 유비키를 활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고요. 유비키를 삽입한 후에 금색 부분을 터치를 하면 바로 유비키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실 수가 있으시고요. 방금 보신 화면과 같은 방식이고 유비키 제품 타입만 다르게 5NFC 타입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비키를 삽입한 후에 금속 부분을 터치하면은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보다 빠르고 좀 강력한 보안을 이용해서 유비키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는 화면을
시청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하나요. 베스핀 글로벌 AWS와 함께 글로벌 최저가로 유비키를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가능한 유비키 종류는 USB 타입의 5NFC 제품과 C 타입의 5C 나노 제품입니다. 구매 링크는 웨비나가 끝나고 감사 메일과 함께 발송드릴 예정이며 화면에 보이는 프로모션 코드를 요청사항에 입력하신 후 구매해 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유비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MFA 디바이스 유비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 옵스나우 서비스의 프로덕트 오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호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옵스나우로 AWS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많은 기업이 ITSM 서비스를 통해서 물리적 자산을 프로세스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 후에는 우측에 보여지듯이 관리 포인트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각 사용자마다 정확한 액세스 정책을 부여하거나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를 수동으로 진행하기에는 클라우드에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관리 항목들이 너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프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클라우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 시에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보안을 꼽고 있고요. 역시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보안 관점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전환 시 여러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보안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계정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계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클라우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관리자가 철저히 관제하고 관리한다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발급받은 액세스 키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팩터 인증, MFA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냥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옵스나우 거버넌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아주 쉽게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현재 한 100여 개의 AWS 관련 규칙을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베스핀 글로벌의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들을 세팅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옵스나우 거버넌스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스나우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 관리,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한 규정 준수 검사,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이 있는데요. 옵스나우 거버넌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옵스나우 거버넌스 서비스는 베스핀 글로벌의 클라우드 운영 노하우를 통한 기본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옵스나우 거버넌스는 클라우드 환경을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안 그리고 자원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를 지키는 것보다는 정확히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그 정해진 정책 내에서 자동화된 그런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같은 노도 추천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 정책 검사 자동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버넌스 서비스의 특장점으로는 기업 내에 클라우드 전문 조직이 없어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그렇게 손쉽게 구축한 클라우드 거버넌스에 대한 검사 자동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 나온 조치 사항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개선 사항 조치 방법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정책 관리 메뉴를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이 있고요. 그 정책을 기반으로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저희가 제공하는 규칙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거버넌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보안 관련 정책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ISMS에 관련된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 시큐리티 팔러시입니다.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항목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사용자는 옵스나우에 계정을 등록하면 버튼 한번 클릭을 통해서 저 모든 규칙에 대해서 손쉽게 바로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 시큐리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규정 준수 검사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정책 관리 메뉴에서 설정한 정책들을 가지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는 메뉴인데요.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계정, 그리고 리전, 리소스 레벨까지 어떠한 리소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각 리소스는 AWS 콘솔에 딥링크 기능을 제공을 해서 바로 콘솔 접속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시보드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검사를 다 진행하고 나면은 저희는 대시보드 현황판을 통해서 전체 정책에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전, 그리고 어떠한 트렌드로 검사 점수가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 정책들만 따로 표시되는 위젯으로 구성을 해서 한눈에 사용자가 현재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스나우 거버넌스를 도입하게 되면요, 보안에 대한 정책을 자동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위협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서 중앙 통제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쉽게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를 실현하고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옵스나우의 거버넌스 기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안을 아무리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옵스나우의 코스트 그리고 어셋 서비스에서 해킹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 리소스 알람 그리고 이상 비용 탐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리소스 알람 기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리소스 알람 기능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측 비용을 벗어나는 이상 인스턴스를 탐지하거나 미사용 리전에서 신규 리소스가 발생할 경우에 알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상 인스턴스에 대한 알람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EC2 인스턴스의 온디맨드, 그러니까 할인 이전의 금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EC2 인스턴스의 과도한 비용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스턴스에 대한 알람 기준은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알람 기준 비용을 설정해서 예측 비용이 그 비용을 넘어갔을 때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태그 키와 태그 밸류를 통해서 알람을 제외시킬 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알람에서 모든 알람 기능은 온오프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수신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또한 수신자를 직접 설정해서 실제 이 알람을 받을 수신자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알람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사용 리전 신규 리소스 알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공통 리소스를 제외하고는 실제 서비스되는 리전에서만 리소스가 생성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타 리전에서 신규 리소스가 생길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 비용 청구가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눈치채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미사용 리전 신규 리소스 알람 기능은 이러한 경우에 빠르게 사용자에게 알림을 줌으로써 해킹 사고에 대한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리전 신규 리소스 또한 금액을 설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온오프 기능, 예외 처리, 수신자, 언어 선택 등 동일하게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리소스 알람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유즈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인데요. 새벽 2시쯤 갑자기 500개가량의 인스턴스가 미사용 리정에서 생성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 리소스 알람 기능을 통해서 즉시 이 미사용 리전에 대한 리소스를 탐지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에스컬레이션 함으로써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이 침해 사고에 대한 빠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이상비용 탐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상비용 탐지 기능은 비용을 기반으로 이상비용에 대한 탐지 및 알람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저희 탐지 알람 수, 그리고 어떤 자원에 대해서 알람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AI가 어떤 알람들을 비용을 잡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이상비용 탐지 목록에 대해서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비용을 탐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직접 알람 구간을 설정해서 이상비용을 탐지하는 방법인데요.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분석 기준, 기간, 그리고 변동률 등을 설정을 해서 알람을 설정을 하면은 저 기준에 맞춰서 비용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알람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AI 기반으로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저희가 이상비용에 대한 탐지 및 알람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비용, AI 기반 이상비용 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놓은 그 구간에 대해서 계속 AI가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는 그런 신호를 받으면은 사용자에게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두 가지 기능을 통해 비용과 리소스 관점에서 해킹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쉽게 옵스나우를 통해 AWS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